네, 4.3 보궐선거 승패의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단 두 곳의 미니선거지만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 입장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곳이지만 두 곳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재보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첫 질문부터 길어지면 안 되니까 몸풀기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진행 중인데요. 이 PK 민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되는데 박범계 의원님 현장 분위기 일단 어떻다고 합니까? 제가 이제 1박 2일 유세를 갔다 왔는데요. 유세 지원을 갔다 왔는데 네. 통영 고성은 저희들이 오랜 동안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당선을 시키지 못한 예.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번 양문석 후보가 선전한다고 이제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원 성사는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단일화를 해가지고 지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 성사는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근데 올인하고 있는 모습. 뒤로 좀 예. 빼지 마시고 질문하는 거 답을 하세요. 이렇게. 정면 승부합시다. 정면 승부로 네, 어렵겠다가 그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고 이훈현 의원이 당선될 때 무투표된 그런 강고한 지역이라서 한 발 빼고 창원 성사는 정의당 이중대라서 한 발 빼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 문재인 정부 2년의 어떤 성적표를 받기를 좀 꺼려해서 이 선거를 정면으로 승부를 못하는 걸 보니까 저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면 승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당 정면 승부를 하고 의원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통영 고성을 다녀갔고요. 이해찬 대표는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지금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민주당이 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창원 성사는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됐지만 민주당의 선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만약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로서는 아니,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보고 1년 전만 저도 우리들 책임 아니, 있다고 생각해요. 고작 1년 전만 해도요. 통영시장, 고성군수, 창원시장 그냥 경남 싹 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도 저희 같은 경우 1년 전만 해도 야 보궐선거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통영 고성은 통칭적으로 우리 당이 앞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창원 성사는 사실상 후보도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이 많이 회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과거 선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잠깐 짚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보궐선거 하면은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재보궐선거 스코어는 어땠을지 이 부분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 정치권에서 통상 쓰이는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선거 전략이 통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 집권 3년차 선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의 임기 3년차인 2005년 4.30 재보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충격적인 참패를 겪었죠. 총 6석을 놓고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5석, 한석은 무소속이 가져가면서 국회 지형이 여대 야수에서 여소 야대로 바뀌었습니다. 그해 10월 26일에 열린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도 선거가 진행된 4석 모두 한나라당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3년차에 치러진 2010년 7월 28일 재보궐선거부터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앞서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재보선도 여당에 불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5석, 야당인 민주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였던 2015년 4월 29일 재보선과 같은 해 10월 28일 재보선도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구 두 곳에서 여야가 뜨겁게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는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벚꽃이 흩날렸죠.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벚꽃 보선에서 웃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지, 또 결과에 따라 이 산들바람이 정치권에 어떤 회오리 바람이 될지 민심의 향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누가 웃게 될지 오늘 밤이면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공안도 후배까지 내세우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황교안 선거다 이런 얘기까지 아니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 정직하게 이번에 선거를 임하면서 예. 정말 국민들께 경남 도민들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성패를 떠나서. 승패를 떠나서. 탄핵 2년 전에 탄핵이 됐을 때는 4%였어요, 저희가.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생각해 봅시다. TK 자민련도 안 됐어요. 구미시장을 뺏기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잖아요. 완전히 폐허된 정당이었는데 그 지방선거 1년 후에 치러지고 있는 이 보궐선거에서 그래도 우리 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고 박빙을 보이는 지역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 이 폐허에서 건져주신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뒤에 숨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하고 저희들께 평가하는 만큼 표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감사한 표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겸허한 마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뒤에 숨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PK 지역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PK 민심에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장 의원님처럼 저런 태도가 이제 오늘 선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선거용 멘트인데요. 아니, 오늘, 상대 그 평가까지 하십니까? 아니, 다른 선거 애들. 이후에 참 모셨으면- 바쁘세요. 상대편을 평가도 하시고 제가 민주당 또 그 보호도 예, 하셔야 일단 되고. 좀 들어보죠. 예.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참 장 의원님이 굉장히 그 나경원 원내대표 수석 대변인 발언할 때 그때 생생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지방선거하고 지금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 지방선거는 확실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어떤 지원과 지지 의사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그러한 민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또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저는 통영 고성에 1박 2일간 다녀오면서 양문석 후보 사전투표율이 높고 그래서 사전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양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예.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양 후보의 통영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슬로건들이 꽤 먹히는 걸 보면서 여기서 저희들 아주 겸허하게 오늘 아직 투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투표가 끝난 뒤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대단히 선전하고 잘하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또 당선이든 아니든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지방선거와 다르게 민심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는 새롭게 예. 각오를 다짐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창원 성산 지역에는 민주정의 단일 후보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해졌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합해서 원내 그 교섭단체를 네네네. 구성할 수 있을지 이 네. 부분도 사실 그래서 관심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안 되고 있는 협상이 조금 네네.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원내 교섭단체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다는 것은 다른 관점이고요. 그런데 예.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떻든 범개혁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이뤘다는 것은 과거부터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어떤 관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고 노회찬 의원님을 승계하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노회찬 의원께서 가졌던 여러 민주주의와 민생,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승계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육지책 때문에 단일화가 된 거고요. 예. 단일화가 돼서 승리가 된다면 지금의 그러한 어떤 연대 의식은 더 강화되겠죠. 예. 근데 단일화는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적어도 힘없는 야당끼리 연대하는 건 봤어도 여당이 그 자리를 양보해서 이렇게 연대를 한다는 거는, 단일화 한다는 거는 자신들이 2년 동안 해왔던 성적표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이런 좀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국민한테 보였다라는 거고요. 정의당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평당과 함께 교섭단체가 다시 돌아오는 이 국면, 만약에 그쪽에 승리를 할 경우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 것이냐가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의회를 갖다가 결국은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이런 진보 연대를 통해서 과반수를 장악해서 이런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에 단일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 그 진보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총선 전략으로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에 하나 창원 성산에서 패배를 한다면
앞으로 보수 통합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후보 선거를 단일화는 위한- 뭐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거고 있어왔던 게 아니죠. 여당이 무슨 후보 단일을 예. 합니까? 선거- 야당끼리 후보 단일을 했죠. 이게 뭐 진영 여당이 후보 단일이 예. 있습니까 지금까지? 선거를 위한 연대라기 그런 게 정략적인 정치공학적인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개혁 입법 연대라는 말이 뭐 저는 그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있고 또 뭐 박지원 전 대표님 같은 분도 있는데요. 개혁 입법 연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소위 뭐 선거법 개정에 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또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인정하실 겁니다.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87%, 뭐 6%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는 한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통과시키기가 난망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연대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총선까지 이어질는지 총선을 위한 어떤 선거공학적인 그러한 연대라는 말씀은 너무 일찍 그렇게 아니, 예단하기는 어렵다. 제가 요것만 좀 지적할게요. 개혁입법연대라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참 무색해요. 지금 개혁하겠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과 함께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창원 성산에서 단일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배치되는 일입니까? 국민들의 뜻을 올곧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하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일화를 해버리면 개혁이라는 입법 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일화를 해버리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그게?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개혁 입법 연대를 하면서 개혁과 반개혁으로 나누시려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민주당이 개혁하려고 그러면은 인사부터요. 인사 철저하게 검증 개혁하고요. 경제 문제, 이 파탄한 민생 경제를 어떻게 좀 더 좋은 경제로 이끌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개혁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박범계 의원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개혁의 전선으로 개혁으로 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에요. 개혁 대 반개혁으로 그렇게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 바이 건으로 어떤 경우는 정부 여당에 협조하고 어떤 경우는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그런데 그중에서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는 것은 개혁 대 반개혁이 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을 일을 반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하는 것이 왜 그것이 국민의 뭐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왜 반합니까? 정의당이 이겼고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내는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다 국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대표적으로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비록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자유한국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건 국민의 뜻하고도 전혀 맞는 것입니다. 예, 아니, 왜 근데 그렇게 그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네. 게 아닌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개혁이라는 걸 반대하는 게 서서히 아니고요. 뜨거워지고 있는데 좀 산산하시죠. 개혁에 장제원 숨어 의원이 있는 여기까지만 듣고 개혁에 숨어 있는 넘어가겠습니다. 정략을 예.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가 뭡니까? 민주당을 투표하고 좀 민주당을 투표하고 정의당을 투표하는 정의당을 투표하고 한국당을 투표하는 한국당을 투표해서 그 결과를 올곧이 국회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쑥 빠져버려서 같이 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뽑을 사람은 정의당을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은 표심 왜곡이죠. 왜 그렇죠, 거기에 그게? 대한 정략이죠. 예. 지금 정의당을 당선시켜서 개혁 연대를 하기 위한 저는 하나의 이건 정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부르지만 거기에 대한 정략을 걱정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구성 문제, 공수처 인사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독소 조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혁의 독소 조항, 정략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근데 단일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궁극적으로 이제 소수 정당이 이렇게 뭐 난립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수 정당이 많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다당제하에서 전국의 안정을 꾀하고 국정을 제대로 가져가려면은 결국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위적 연대, 인위적 다당제입니다. 말 끊지 마시고. 그래서 투표를 통한 다당제에 대해서 잠깐만. 인위적으로 다당제하면 안 되죠. 예.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연정이든 근데 예. 뭐 사안별 연대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선거에서 도입한다고 그래서 그게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왜 반합니까? 인위적이니까 그렇죠. 지금
이 단일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반하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또 개혁 입법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1시간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좀 접도록 하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다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단 두 곳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이 경남FC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웃으셨는데요.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FC의 그런 결정이 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경남FC와 많은 야구 팬들, 경남 축구 팬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징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잘못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벌은 경남FC와 경남도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닌 갑질 DNA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갑질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보상권을 청구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예상보다 수위가 좀 낮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남FC가 지금 2천만 원 제재금을 받았거든요. 이 팬들이 한국당에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좀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축구장 또 선거운동 얘기예요. 예. 우려낼 대로 우려내는 곰탕처럼 선거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 10번 방송 출연했거든요. 네, 이거 주말 사이 거의 뭐 일어난 7, 8번 일이라서요? 정도는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희들이 뭐 경미한 상황이고 또 몰랐지만 또 그 선거법을 어느 정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예. 또 경남FC가 또 이렇게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데 예. 다만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선관위는 책임이 없습니까?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느리고요. 정확한 해석을 안 해줍니다. 국회의원도 다 알겠지만 선관위의 유권 해석하면은 중앙선관위 입장 틀리고 지역선관위 입장 틀리고 선거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번에도 선관위에 물었는데 밖에서는 되고 안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정확한 유권 해석을 안 해줘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선관위도 이런 유권 해석에 대해서 좀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잘못한 만큼만 좀 혼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좀 구상권 과하게 좀 청구하면, 그 예. 비판하는 것 같고요. 그냥 경남FC한테도 좀 섭섭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선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선거일입니다. 어저께 또 이 프로축구연맹에서 2천만 원 제재금을 참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사실상 선거에 좀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이제 프로축구연맹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대책을 논의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포츠 그 가운데서 이제 축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규정들이 이제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좀 애매모호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랑 그 강기훈 후보는 규정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선관위 유권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뭐 법률가 출신이니까 결국은 원인 제공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일행이 만들었는데 제재는 경남FC가 지금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예. 이것의 본질이 뭐냐?
경남 FC의 구단이 적어도 바깥에서 그 경기장 내로 진입하려고 할 때 경호원들을 좀 더 많이 증원을 해서 막거나 또는 심지어 유세원 중에는 티켓을 끊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예. 또 안에서 환복, 옷을 이제 바꿔 입으라고 하는 요구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일부 소수만이 했고 또 확성기 같은 거를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금지시킬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에서 예. 지금 제재금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소극적으로 제지를 하긴 했으나 왜 막무가내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일국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라는 황교안 대표 일행의 소위 위세에 눌린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냥 강기훈 후보 혼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랬다면 경호원 몇몇이 와가지고 옷 벗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후보도 그것을 마다할 수 예. 없을 겁니다. 대표 일행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억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장 의원님이 뭐 사과의 말씀을 하시니까 뭐 울고 먹을 때 울고 먹었다.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울고 먹는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만 좀 우려 드세요. 아니, 뭐 근데 저는 우려 잠깐만. 아니 지금 자꾸만 황교안 대표가 뭐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위력을 통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뭔가 경남 FC에 제재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압력을 가했다는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환복했습니다. 일행이라고 했어요. 황교안 대표 경남 일행. FC 그 관계자들이 그냥 존재 자체가 좀 그런 어떤 위화감을 그렇지 느낄 수 있다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아니요, 같은데요. 근데 이 문제는요. 네.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환복을 안 하고 성공을 했다면 모를까? 예. 바로 환복을 하고 빨간색 옷 입다가 지금 브라운색 지금 양복으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환복을 한 걸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마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눌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예. 너무 침소봉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빅토리가 하셨죠. 그거는 너무 또 유추를 하시고. 예, 아무튼 그 정도 예. 하시고. 뭐 곰탕처럼 우려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아니, 얘기는 사골곰탕 사골도 안 예. 나와요 이제. 예. 하도 어쨌든 그러니까 우려 이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예, 저희가 예. 오래 하면 저희가 손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런데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통영고성 지역에서는 지금 정점식 후보 돈봉투 제공 의혹이 좀 불거졌습니다. 해당 기자가 녹취를 공개했는데 후보는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후보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그 기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돈을 건넨 것이 정점식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정점식 후보랑 했다고 그런 위에서 했다 그러더라도 정점식 후보와 관련이 없으면 그거는 선거법상 위반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3자 기부가 되는 것이고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스스로 도운 거기 때문에. 지금 경남 선관위가 정 후보 측 인사를 고발을 한 이런 상황인데 그건 아주 간단하게 그거는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정정식 후보의 사무실 캠프에 직책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분과 자주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선관위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건 조사할 수 있는 두 거죠.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정점식 네, 후보 정점식 측 후보. 예. 사람인 건 맞죠. 정점식 후보를 위해서 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불법 선거를 이제 시도한 거고 기자분이 용기를 내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것은 어쨌든 정점식 후보가 직접 관여가 돼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조사하고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일이고 그러나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 후보 캠프에서 저는 사과의 그 어떤 성명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이러한 선거 국면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여서도 안 되지만 언론사의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재질이 안 좋습니다.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건 뭐 요거를- 선관위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서 이제 조사하면 바로 이거를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예. 은근히 정점식 후보와 연결 고리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와 캠프가 뭐 자발적으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선거 기간 동안 제어하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명백하게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이 정점식 후보의 캠프에서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좀 느끼긴 해야 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청와대 인사 문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려고 그렇게.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네. 분이 워낙 앞선 주제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셔서
지금 대통령이 7일까지 청문 보고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7일까지.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당은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자 끝까지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김현철 후보자나 박영선 후보자 두 사람 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는 거는 저는 정권의 몰락의 그 시그널이 뭐냐면 예.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국민과 대치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 좋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교수 시절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말들을 퍼부은 그분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7대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 아니,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5.18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개인적인 교수의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용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김현철 후보자는 좀 낙마를 시켜야 되고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여러 그 의혹이 있지만 이 의혹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 것보다 더한 인격의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청문회에 이 청문, 중소기업 벤처부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비막인 문제를 가지고 그 청문회장을 아수라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영선 후보자를 그렇게 저는 사선 의원이고 굉장히 의원으로서 좀 존중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치 기술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경제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나 추경 문제라든지 우리 자유한국당 협치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뜻을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것이 앞으로 남은 국정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7명의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를 치렀는데 이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지 이건 좀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야당이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제 속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예. 이미 이제 두 분의 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동호 또 박희정 동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되거나 사퇴를 했습니다. 7번 중에 2분이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7번 중에 적어도 2분이 이미 낙마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 2분을 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김현철 후보자는 물론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고 다시는 이제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 데서 그러한 말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갖고 있는 통일부 통일정책과 관련된 9.19 합의에서 실무자로서 혁혁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두고두고 통일 관련 뭐 언론이나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 전문성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 지명을 했고 청문회에서 본인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래도 통일부 장관의 인사로서는 입니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예. 박영선 후보자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 장재원 의원님도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 태도라는 문제도 결국은 김학의 차관 또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동영상을 알았냐 몰랐냐 얘기했냐 안 했냐. 그 뭐 박영선 후보자가 짜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작심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당도 아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안 그러면 얘기 안 하면 위증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종의 궤심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걸린 거예요. 지금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예. 결국은 그 밖의 의혹은 밝혀진 게 없고요. 그래서 태도가 뭐 마음에 안 드나지만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박영선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원했다. 또 이런 이론도 있어요. 여론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확정된 의혹이 없는 이상은 저는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지명을 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릴게요. 조금만 들으지 마시고. 짧게요. 청문회가 북불복이 아니에요. 비교 2명이 낙마했다고 추가 2명이 낙마해서 안 된다. 야당이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교 우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부적격인 사람은 부적격으로 낙마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영수가 태도만 거론했다고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게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업무상 방해죄,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에서 정의감사 법률 위반, 기타 수사 의뢰한 게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퇴동하고 고발한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날 또 이것보다는 정말 국민을 대하는 장관으로서의 태도 그거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건마다 여의도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꾸 검찰로 가져갈는지 저는 참 속이 타요. 애가 타요. 자유한국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고발로 따지면 민주당도 야당 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정치를 그렇게 사법화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아유, 민주당도 우리 밖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검찰에 갖고 가는 거는 이거는 본인이 밝혀야 돼요. 네. 잠깐. 본인이. 어쨌든 스스로. 정치를 사법화하는 요거 거 한 가지. 양당 공의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발한 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다 문제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사에서 2명이 낙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공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쪽으로 갔다 오시지 왜 저부터 먼저 지금. 이쪽에 건이 저기 먼저 하세요. 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이 두 분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첫째는 그 인사 검증 제도의 한계와 인재풀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사 검증 제도라는 것은 과거에 소위 조난 자료라고 대표되는 국정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른 방법인지 대체로 그른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들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IO 제도도 폐지하고 국정원 조난 자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최종은 국회 청문회와 언론이다 이 얘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청와대도 아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문책을 할 만큼의 무엇이든 간에 다 비교 우위의 문제고 비교 형량의 문제인데 문책을 할 만큼의 저는 과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특히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 정책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와 같은 제도 확립, 제도를 정말 착근시키는 노력을 저는 올 상반기까지는 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야 될 문책을 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문책을 어떻게 안 합니까? 이거 국민하고 싸우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어떻게 이 민주당과 청와대는요 전부 남 탓이에요. 처음에는요 잠깐만 인사검증이 왜 안 됐느냐? 인수위가 없어서 안 됐다. 지금은요 국정원 자료를 못 쓰니까 안 됐다. 전부 탓이에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11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에 있어서 조국 수석이 앞으로 공수처 부분이나 검경수사권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경질을 못한다? 민정수석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검증이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지 실패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민정수석 조국이라고 안 그러고 민정실패수석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 목소리를 듣고 책임을 통감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두 분 중에 한 분 뭐 인사수석만 좀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정리하면 안 되는 이런 중재안을 어제 내기도 했는데 우리 박지원 의원의 말씀이시고 어쨌든 이 부분 의견은 좀 분분하고요. 이와는 별개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해명은 적절했는가 이 문제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의 발언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일단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시죠. 물론 이제 우리 유학생들 중에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당연히 유학하면 누구나 포르쉐나 벤츠를 탄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하는 거지 당연히 미국 유학하는 사람이면 포르쉐 타야 되고 벤츠 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참으로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문높이 인사, 문높이 검증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이 국민들 정말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각은 2달 이상의 충분한 검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일반 기업의 말단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의 검증 결과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 해명을 할수록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포르쉐 발언도 그렇고요. 사는 집 팔아라,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 이게 현 정부 기조잖아요. 근데 뭐 집 세 채가 흠이냐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박범계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 예. 글쎄요. 윤도한 수석의 뭐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예. 그러나 비춰지기를 그렇게 비춰지게 했다는 것은 저보다 언론을 훨씬 더 오랫동안 잘 아시는 수석으로서는 좀 뭐 정확한 표현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해명처럼 인사 기준과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낙마거리냐, 낙마감이냐, 낙마 기준에 해당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설명이 저는 뭐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뭐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낙마까지 갈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장재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는 김의겸 듣겠습니다. 대변인이 잦은 실수를 해서 참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윤도한 수석은 한술 더 뜨네요. 이게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포르쉐, 벤츠, 집 세 채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홍보수석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 바꾼지 아시지 않습니까? 홍보는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와대를 홍보하겠다 그러고 국민소통수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국민소통수석이라고 분통이 아니고요. 분통을 넘어 국민 분노수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좀 잘못된 인사면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분이 국민 눈높이 맞춰가지고 잘못했습니다고 끝날 문제를 이렇게 회개한 변명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극시키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네. 국민소통수석, 분노수석부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불난데 기름을 부은 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뭐 아마 윤도한 수석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쓴소리를 다 듣고 계실 테니까요. 앞으로 좀 청와대에서 나온 해명들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